안녕하세요. 오늘의 책 리뷰는 자이언트 임팩트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서 밑줄 친 부분들을 보면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리뷰를 보시고 이 책이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되시면 가능하면 구매를 하셔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목차는 일시정지하셔서 더 자세히 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세계화를 추진하면서 세계 경제에는 커다란 지각 변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영리하게 활용한 나라는 자국의 경제 성장을 가속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30년의 세계화 시대에는 물가, 임금, 금리, 자원 등 여러 측면에서 세계 경제에 유례 없이 특별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지난 30년간 세계화 시대에 나타났던 독특한 형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물가 안정.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인플레이션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정도가 됐습니다. 임금 안정. 중국 등 이머징 마켓에서 유휴 노동력이 지속적으로 공급된 까닭에 장기 호황에도 실질 임금은 정체되거나 하락했습니다. 저금리 유지. 자본의 국경이 사라지고 어디서든 싼 값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낮게 유지됐습니다. 군비 지출 감소. 미국의 독주가 시작된 이후로 패권 경쟁이 사라지면서 과도한 군비 경쟁에 투입되었던 비효율적인 비용이 줄어들었습니다. 자원 가격 안정. 세계 경제에 새로 편입된 제3세계 국가들에서 새로운 자원 탐사와 개발이 크게 확대된 덕분에 자원 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세계는 더 싼 에너지를 활용해 더 낮은 노동 비용으로 값싸게 물건을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게다가 금리가 낮게 유지됐기 때문에 지난 30여 년간 전 세계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작용으로 선진국에서는 많은 자산을 보유한 부유층과 중산층 사이의 격차가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펼쳐진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라는 단 하나의 패권 국가가 전 세계 질서를 완전히 장악하고 세계화를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중국이 1대1로 육해상 신실크로드 경제권을 형성하려는 전략과 위안화 국제화 등을 통해 미국에 도전하기 시작하면서 이 같은 세계화 시스템의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역 전쟁으로 중국의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하면서 지난 30여 년간 유지되어 왔던 경제 환경이 송두리째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이 같은 패권 전쟁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진영과 중국 러시아 진영의 치열한 패권 전쟁의 서막이 열린 셈입니다. 이 같은 갈등은 앞으로 세계 경제 패러다임에 거대한 변화를 몰고 올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 안에서는 세계화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중산층이 세계화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선진국 내 정치 지형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자국 중심주의를 강조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기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유럽에서는 세계화에 반대하는 극우 진영이 계속 세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경제는 탈세계화의 돌풍에 휩싸였는데, 한번 시작된 탈세계화는 좀처럼 방향을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일단 패권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는 승자를 가리기 전에 끝난 적이 한 번도 없는 데다 세계화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된 선진국 중산층이 다시 세계화를 추진하겠다는 정치 세력을 지지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탈세계화와 패권 전쟁의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는 앞으로 세계 경제의 체질을 크게 바꿔놓을 것입니다. 세계화 이전의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 그 충격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다가올 텐데, 이런 격변의 시대에 변화하는 시대를 읽지 못하고 과거 세계화 시대와 같은 경제 환경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대응했다가는 자칫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미 그 변화를 체감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지속된 저물가에 중독된 탓에 인플레이션의 위협을 과소평가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죠. 더구나 미국 연준과 각국 중앙은행의 늑장 대응으로 물가가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솟아 올랐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앞으로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는 금리입니다. 저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2021년만 해도 전 세계 선진국 금리가 모두 마이너스로 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이 같은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고 2022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치솟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금리가 뛰어오른 것은 역사상 드문 일이기에 그 충격을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셋째는 전쟁입니다. 미국이 세계 유일의 패권 국가였던 시대가 저물어가면서 지정학적 위험이 훨씬 커졌습니다. 당장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 같은 긴장감이 표출됐는데, 앞으로는 세계 패권뿐만 아니라 중동과 서남아시아, 동아시아에서도 지역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이런 지정학적인 위험과 기회를 정확하게 간파하지 못한다면 돈의 흐름을 이해하기 어려운 시대가 왔습니다. 넷째는 에너지입니다. 사실 에너지는 산업혁명 이후 인류 문명을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세계화 덕분에 언제든 값싼 에너지를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죠. 하지만 이제 패권 전쟁으로 에너지가 무기화되면서 에너지가 미래 패권을 바꾸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 세계가 극심한 가뭄과 폭염은 물론 태풍과 폭우를 반복적으로 겪으면서 이제 이상기후가 정말 현실로 다가왔음을 실감하고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지 않는다면 인류의 미래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고 다면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 자이언트 임팩트라고 할 만한 패러다임 전환의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인플레이션, 금리, 전쟁, 에너지로 이루어진 4개의 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4개의 축은 새로운 글로벌 패권의 향방을 좌우하게 될 텐데, 이와 같은 거대한 변화 속에서 기회를 모색하는 사람들은 늘 있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가와 집값이 치솟아 오른 이유는 바로 전 세계적인 저물가 현상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지난 30여 년간 지속되면서 이것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을 하는 기간이 3, 40년 정도 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든 30년 이상 지속되면 영원히 지속되는 현상이라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세계 자본시장의 역사에서는 30년도 찰나에 불과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패러다임 전환기에는 자본시장의 메커니즘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지난 30년 동안의 짧은 현상만으로 미래를 속단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화 이후 중국 중상층과 선진국 고소득층의 소득이 동반 상승할 때 유독 선진국 중산층만 피해를 본 셈이 됐죠. 그 이유는 선진국 자본이 인건비가 싼 이머징 국가, 특히 중국으로 생산 설비를 대거 이전한 탓에 선진국에서 심각한 산업 공동화, 즉 속이 텅 비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생산 설비가 사라진 선진국에서는 제조업의 일자리가 줄어든 대신 저임금 서비스업 일자리만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세계화로 큰 피해를 보게 된 미국의 중산층은 세계화에 대해 극도의 반감을 갖게 됐습니다. 원래 미국 민주당의 지지 기반이었던 러스트벨트, 즉 미국 중서부와 북동부의 쇠락한 공업지대의 노동자들이 반세계화와 자국 중심주의를 내세웠던 공화당의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열렬하게 지지하게 된 것도 바로 이런 배경 때문입니다. 세계화 과정에서 미국의 가장 큰 패착은 중국이 미국을 추격할 기회를 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자국의 거대한 내수 시장을 무기로 미국과 서방 기업에 불리한 조건을 내거는 경우가 많았는데, 일부 첨단 산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중국 측 파트너와 합작을 해야만 중국의 생산 설비를 지을 수 있도록 강제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합작 법인을 승인받으려면 중국 측 지분이 반드시 50% 플러스 1주가 되도록 강요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미국과 유럽의 기업들은 중국 시장을 선점해야겠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앞다투어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나라나 대만도 상대적으로 불리한 계약에 서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덕분에 중국은 서방의 기술을 빠르게 흡수하면서 동시에 중국 고유의 자본을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의 패권에 바싹 다가선 중국이 00년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기 시작했죠. 기술 패권을 필두로 해서 달러와의 기축통화 지위까지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미국 내부에서도 미국이 추구한 세계화가 오히려 중국에게 더 큰 기회와 가능성을 제공해줬다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 결과 지난 30여 년간 세계 질서를 상징해왔던 세계화에 커다란 균열이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화는 국적에 관계없이 가장 싼 자본과 노동력, 원자재를 활용해 더 많은 물건을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이 덕분에 경기 과열에 대한 우려 없이 오랜 기간 호황을 지속할 수 있었고, 혹시나 경기 침체나 경제 위기가 찾아와도 연준과 각국 중앙은행은 물가를 자극할 것이라는 걱정 없이 얼마든지 돈을 풀어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탈세계화 현상이 가속화되면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걸핏하면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했던 과거의 통상적인 모습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는 경기가 과열되면 물가는 당연히 오르고, 연준이 돈을 풀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보다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일본 주가가 급락하자 일본은행이 시장을 떠받치기 위해 또다시 구원투수로 나섰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등 주요 외신들은 2022년 9월 현재 일본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ETF는 2,890달러, 약 400조 원을 넘어 일본 전체 ETF의 63%나 된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전년도 ETF 비중이었던 58%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때문에 이 책을 쓰고 있는 2022년 9월 현재 미국의 S&P 500과 나스닥 지수 등 주요 지수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일본 니케이 지수만은 최고점 부근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니케이 지수는 일본은행이 억지로 떠받친 주가인 만큼 일본은행이 주식을 파는 순간 일본의 주가도 속절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계속되어 엔화 가치가 급락하고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일본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일본으로서는 인플레이션 상황이 하루빨리 끝나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기를 기도하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아베노믹스의 후유증으로 일본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글로벌 금융 환경에 취약한 상황이 됐습니다. 미국 주도의 세계화 속에서 지금까지 전 세계 물가 상승을 억제해왔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바로 중국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 기업들이 낮은 인건비를 쫓아 생산 설비를 대거 중국으로 옮기고 중국이 세계 공장 역할을 하며 전 세계 제조업 생산의 30%에 이른 엄청난 물량을 이전보다 저렴하게 생산한 것이 전 세계적인 저물가 현상을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은 세계화와 중국의 유효 노동력 활용 등 온갖 특별한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아무리 돈을 풀어도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필요 없었던 아주 특별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요소들이 사라진 만큼 앞으로는 연준이 과도하게 돈 풀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정상적인 환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등장한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은 끝난 듯 하다가도 아주 조금만 틈이 생기면 되살아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기대 인플레이션 때문인데, 일단 한번 인플레이션을 경험하면 사람들은 필요한 물건을 미리 확보해 두려는 성향을 갖게 됩니다. 이는 끝없이 초과 수요를 만들어서 물가를 끌어올리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면 근로자들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통상 근로계약은 짧으면 수개월, 길면 1년 단위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시차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미국의 물가가 8% 올랐다고 가정할 때 미처 임금 인상을 하지 못했던 근로자들은 이듬해 8% 이상의 임금을 올려야 실질 임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에도 물가가 계속 폭등할 경우 8%만으로는 실질 임금 감소를 막을 수가 없게 되죠. 이 때문에 근로자들은 여기에 내년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더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미국에서 구인난이 계속되는 경우 사업주는 임금을 올려줄 수밖에 없는데, 그 결과 임금 인상이 다시
물가를 끌어올리는 원인이 됩니다. 이는 원자재나 중간재 납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가가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 최대한 계약 단가를 올리려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 인플레이션은 다양한 경로로 지속성을 갖게 됩니다. 이 때문에 연준이 조금만 틈을 보여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살아나 물가가 다시 들썩일 위험이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일정 기간 지속되면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물가 하락 압력이 커집니다. 게다가 일자리가 감소하기 때문에 임금 상승 압력도 완화되고 원자재나 중간재 가격도 동반 하락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 물가를 잡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경기 침체와 자산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어중간한 수준으로 금리를 올렸다가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자칫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금리를 결정하는 FOMC 회의 구성원 중에서도 금리 인상의 고삐를 더욱 죄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경기 침체가 동반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고통이 크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나마 나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연준이 천문학적인 돈을 풀어서 인플레이션 위험성을 한껏 키워놓은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을 확실하게 잠재우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실물 경제는 한동안 어려움에 빠지겠지만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잡힐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기만 하면 주가는 이를 선반영해서 치솟아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경기 침체 초반이나 중반에 이미 증시는 저점을 찍고 반등하기 시작할 겁니다. 만일 자신이 위험을 선호한다면 경기 침체 초반부터 적극적인 투자를, 그리고 위험을 선호하지 않는다면 이때부터 투자 시기를 분산해 비중을 늘려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의 경우 1991년 부동산 버블이 꺼지기 시작한 이후 무려 20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내리 하락했습니다. 만일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일본형 불황에 빠진다면 일본만큼 아니겠지만 자산 가격이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2022년에 금리 인상 속도가 워낙 빨랐기 때문에 경기 둔화 수준에서 멈추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연준의 역사에서 빅스텝 0.5% 인상에 이어 자이언트 스텝 0.75% 인상을 연거푸 밟을 정도로 빠르게 금리를 올린 적은 1979년 폴 벌커 전 연준 의장 이후 처음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금리를 올린 경우 어김없이 경기 침체가 일어났습니다. 금리 인상이 실물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적어도 6에서 12개월이 걸리는 만큼 금리 인상을 멈추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금리 인상 과정을 보면 금리 인상을 멈춘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시장이 크게 흔들렸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금리 인상을 멈춘 뒤에도 적어도 1년 이상 시장에 대한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는 한 언제라도 금리가 과도하게 치솟아 오를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 남아 있습니다. 금리가 치솟아 오르면 돈을 빌려 투자를 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헐값에 자산을 내놔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때문에 단순히 돈 가치가 떨어질 때는 실물 자산을 사야 한다고 보는 것은 위험합니다. 흔히 미국 국채를 안전자산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미국 국채 투자는 손실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기에는 주식 못지않은 위험한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진정되지 않는다면 금리 인상과 인하가 되풀이되면서 국채 가격이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시기에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 지난 40년 동안 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졌음에도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되어 온 만큼 금리가 상승 기조로 돌아설 경우 실물 경제도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 40년 동안의 자산 가격 상승이 상당 부분 저금리에서 비롯된 만큼 앞으로 저금리 현상이 지속될 것인지 아닌지는 투자자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저금리에 중독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돈값이 그야말로 제로에 수렴할 정도로 싸지면서 너도 나도 최대한 돈을 빌려 투자에 나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시적 금리 상승이 아닌 추세적 금리 상승이 시작될 경우 세계 경제와 자산 시장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금리가 장기적 추세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물론 연준이 돈줄을 재고 금리를 올리면 당장은 물가를 잡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경기 둔화나 경기 침체가 발생했을 때
연준이 긴축을 중단하고 돈을 풀기 시작하면 물가가 다시 뛰어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연준과 물가 사이의 술래잡기가 시작된 셈인데, 이 때문에 2022년에 시작된 물가 상승세만 잡으면 다시 초저금리 시대로 복귀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에 나섰다가는 큰 낭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워낙 낮은 상태에서 금리 인상을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기업이나 가게가 빚을 질 때는 현 금리 수준에서 자신이 갚아 나갈 수 있는 한계까지 돈을 빌리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초저금리 상태에서는 경제 주체들의 부채 규모가 훨씬 커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금리가 낮을 때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훨씬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금리 인상은 빨라도 너무나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연준의 금리 인상기에는 경제 위기나 경제 침체가 일어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이렇게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면 금리 인상에 적응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통상적인 금리 인상보다도 훨씬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 약한 고리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금리와 자산 가격 상승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믿고 과도하게 돈을 빌려 투자에 나섰던 가게나 여기에 돈을 빌려주었던 금융회사들, 그리고 저금리를 믿고 무리한 투자를 단행한 기업들이 대표적인 약한 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한 고리가 무너지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시스템 위기로 번져나간다면 경제 전체를 뒤흔드는 위험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만일 돈을 한계까지 끌어모아 투자했던 가게나 기업이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해 보유했던 주식이나 부동산을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면 자산 가격이 과도하게 하락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담보 자산의 가치가 부채보다 더 낮아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경우 금융사들은 더 많은 담보를 요구하거나 만기가 돌아온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이때 추가적인 담보를 내놓거나 빚을 갚지 못한다면 압류와 경매, 반대매매 등이 이루어지면서 자산 시장에서 매물이 더욱 늘어나게 되고 자산 가격은 더욱 하락하게 됩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들은 극도로 대출을 꺼리기 때문에 대출이 막히는 신용 경색이 시작되면서 건전했던 가게나 기업까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들까지 부실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금융회사들이 잇따라 파산하면서 나라 전체가 금융위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 같은 현상은 주로 저개발 국가에서 먼저 시작되는데, 저개발 국가가 하나 둘씩 무너지기 시작하면 비슷한 환경에 있는 다른 나라에서도 글로벌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국가 부도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이들 나라에 투자한 글로벌 금융회사들까지 흔들리면 이머징 국가나 선진국까지 위기가 확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금리 인상기에 가장 조심해야 할 점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했다고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저개발 국가나 이머징 국가들은 금리 인상 초기부터 국가 부도 위기에 시달리지만,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추고 6에서 18개월 뒤 경기 침체나 경제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를 한창 인상할 때 경기 침체가 시작된 경우보다 오히려 금리 인상을 멈추고 6에서 18개월 뒤 경기 침체가 시작된 경우가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S&P 500 지수는 연준의 금리 인상기에도 계속 상승하면서 금리 인상기에도 주가는 끄떡없다는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연준이 마지막 금리 인상을 단행한 지 넉 달이 지난 2000년 9월부터 S&P 500 지수가 갑자기 하락세로 반전하더니 내리 2년을 하락하면서 48%가 떨어져 반토막 수준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당시 2년 동안 지속된 금리 인상기에도 미국 증시는 계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번 금리 인상기에는 증시 호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착각을 심어줬습니다. 그러나 금리 인상이 중단된 지 15개월이 지난 2007년 10월부터 미국 S&P 500 지수가 서서히 하락하기 시작하더니 2009년 2월까지 무려 47%나 급락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시차가 발생한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기업이든 가게든 금리가 오른 것을 반영해 새로운 투자 계획을 짜거나 소비 행태를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통상 금리 인상에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6에서 18개월 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이 같은 시차는 자산 시장에서도 발생하는데, 아무리 금리가 올라도 경제 주체들은 웬만해서는 자신이 산 가격보다 싼 값에 자산을 팔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차라리 올라간 금리를 감당하며 이자를 갚아 나가더라도 자산을 계속 보유하는 쪽을 선택하죠. 그러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일제히 자산 매각에 나서게 되는 변곡점이 찾아옵니다. 이 시차 때문에 증시 전문가들은 금리를 인상해도 주가는 더 올랐다며 금리 인상기에 주식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30여 년간 세 번의 금리 인상 사례를 볼 때 금리 인상기보다 오히려 그 뒤에 실물 경제에 타격을 준 다음 나타날 2차 폭풍이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리 인상이 끝났다며 잠시 자산 시장이 안도 랠리를 펼치더라도 실물 경제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특히 대공황이나 글로벌 금융 위기 같은 최악의 위기조차 미상 균열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끝난 뒤 6에서 18개월은 경제 상황의 변화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 투자의 기회를 살피기 시작해야 합니다. 1990년 10월에 시작됐던 주가 반등처럼 주가는 경기 침체 한복판에서 이미 상승하기 시작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가가 그 어떤 지표보다도 먼저 움직이는 선행 지표이기 때문인데 실물 경제가 이보다 나쁠 수 없다는 최악의 지표가 쏟아져 나올 때가 주식 투자의 적기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비해 부동산은 상황이 좀 다른데 부동산은 주식과 달리 대표적인 후행 지표입니다. 경기 침체가 소득과 고용에 영향을 미쳐 가계의 대출 여력까지 낮추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완전히 끝난 뒤에도 한동안 부동산 가격이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의 경우에는 증시가 확실하게 반등한 이후에 투자를 고민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과거 30여 년 동안에는 금리 인상 이후 경기 불황이 시작되면 연준이 곧바로 금리 인하와 함께 돈을 푸는 정책으로 전환했는데 이번에는 인플레이션과 함께 금리 인상이 시작된 만큼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잠재우지 못한다면 경기 불황이 오더라도 금리 인하로 정책을 전환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자산 가격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 아무리 극심한 경제 위기나 경기 침체가 와도 연준이 돈만 풀면 곧바로 주가가 V자 반등을 한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책 전환에 시간이 걸리면서 U자 형태로 주가 회복에 오랜 시간 걸리거나 L자 형태로 하락 이후에도 장기 정체 현상에 빠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물론 인플레이션 시기에 현금을 보유하는 것도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은행 이자도 기대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결정된다고는 하지만 실제 물가를 못 따라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현금이라도 원화가 아닌 달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레이 달료가 말한 현금도 역시 달러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실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원화는 전 세계 외환 보유고의 1%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변방의 통화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자산을 원화로만 보유한다는 것은 특정 자산에 전 재산을 올인한 것과 다름없는 선택입니다. 이 때문에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달러 투자와는 별도로 자산의 일부를 달러화 표시 자산으로 계속 보유하고 운용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가장 큰 원인이자 직접적인 원인은 이미 알려진 것처럼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 가입을 추진했던 우크라이나와 이를 저지하려는 러시아의 정치적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다면 러시아는 나토 방위군과 국경을 맞대게 되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쟁을 치르더라도 이를 저지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배경에 단지 정치적인 요인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 전쟁을 살펴보죠. 러시아 경제에서 천연자원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정말 큽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기 전 러시아가 전 세계 생산량에서 차지했던 비중은 원유 11%, 천연가스 17%, 철광석이나 희귀금속도 10에서 20%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원유와 천연가스인데 러시아의 경제는 화석 에너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추진한 신재생 에너지 정책은 러시아 경제에 치명적인 위협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화석에너지 사용을 극적으로 줄이겠다며 2030년까지 미국 전체 신차 판매의 50%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것은 전기차 충전에 필요한 에너지를 대부분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미국은 세계 표준을 정하는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미국의 계획이 성공한다면 2030년에는 석유 수요가 급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석유는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데도 쓰이고 있지만 석유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석유화학 제품이 아니라 에너지 수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게 더욱 치명적인 것은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추진한 이란 핵 합의 복원이었습니다. 이란이 국제 무대로 복귀하게 되면 사우디에 필적한 만큼 낮은 비용으로 원유를 생산할 수 있는 데다 공급 능력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오랜 경기 불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원유 수출이 시급한 상황인 만큼 석유 수출국 기구 즉 오펙의 통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나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탈퇴한 이란 핵 합의 보고는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이었던 2월에는 이미 미국과 이란 양측이 상당 부분 합의에 가까워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핵 합의 복원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만일 미국과 이란이 핵 합의를 복원하고 이란이 석유를 수출할 수 있게 된다면 이란에서 원유 공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국제 유가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국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면 석유와 천연가스 산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러시아 경제는 더욱 암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원유 공급이 크게 늘어나 국제 유가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러시아로서는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자금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란 핵 합의가 복원되지 않았던 2022년 1분기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셈입니다.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는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러시아에게 가장 중요한 바다라고 할 수 있는 흑해의 길목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해양으로 진출하는 데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비록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했다고 해도 동맹일 때는 큰 상관이 없었지만 만일 나토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않더라도 적대적 국가를 남는다면 러시아로서는 큰 압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석유나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은 부족한 편이지만 원소 주기율 표에 있는 모든 원소가 다 풍부하다고 할 정도로 다양한 천연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앞으로 에너지 체계가 신재생 에너지로 재편되면서 희소 금속과 희토류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면 우크라이나에 매장된 천연 자원의 가치는 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유럽은 미국과 같은 속도로 금리를 올려 인플레를 잡고 유로화 가치를 끌어올리는 대신 자산버블 붕괴와 이에 따른 부도 사태를 용인하느냐 아니면 저금리 기조와 양적 완화 수준을 유지하면서 유로화 가치 급락과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느냐를 결정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럽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유럽 경제는 한동안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큰데 세계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 창설 이후 독일과 남유럽의 격차가 더 커지면서 남유럽 국가들은 독일이 유럽 통합의 혜택을 혼자 독차지하고 있다고 분노하고 있고 반대로 독일은 게으른 남유럽 사람들 때문에 자신들의 세금이 새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 각국에서는 유럽연합 탈퇴를 주장하는 정당이 점차 지지율을 높여나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물론 당장은 유럽연합 탈퇴로 이어지지 않겠지만 앞으로 유럽연합에 큰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인도의 성장 가능성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과거 중국이 인구로 엄청난 특수를 누렸던 것처럼 인도 역시 중국과 맞먹는 14억 명의 인구를 갖고 있다는 점 때문이죠. 게다가 이미 고령화가 시작된 중국의 경우에는 2021년에 평균 연령이 38세를 넘어선 반면 같은 시기 인도의 평균 연령은 29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인도 경제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도는 1인당 평균 GDP가 매우 낮은 편에 속하지만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 세계 GDP 수준에서 무려 6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만큼 시장 규모가 크다는 뜻이 됩니다. 게다가 인도의 IT 인재들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미 실리콘밸리는 물론 금융계까지 인도 공과대학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인재를 수출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지만 만일 인도가 그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만 제공할 수 있다면 인도의 가능성은 무한히 열려 있습니다. 더구나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격화되면서 인도에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 셈이 됐습니다. 미국의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생산기지로 인도를 꼽고 있는데 모디 총리도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해외 자본이 꺼리는 인도의 복잡한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00개가 넘는 노동법을 정비해 인도 시장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도에 아무리 젊은 인구가 많다고 해도 인도 역시 출산율이 점점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인도도 고령화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도에 남아있는 시간은 30년 정도입니다. 인도가 그 사이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인도는 다시 후진국으로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위험성이 있지만 인도는 아직 희망이 남아있는 지구상의 몇 안 되는 기회의 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도의 행보를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패권 전쟁에서 몸값을 높여가는 나라들도 있는데 아직 본격적인 고령화가 시작되지 않아 성장하는 내수 시장을 가진 인도,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케냐 같은 나라들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물론 이런 나라들은 인프라 시스템과 산업 생태계가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패권 전쟁이 가져다 줄 기회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진 불확실하지만 이제 세계에서 얼마 안 남은 기회의 땅이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패권 전쟁의 한 수단으로 자원의 무기화가 가속화되면서 자원 부국들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뒤에 설명할 카자흐스탄이 대표적 사례이지만 영미권 국가들 중에서도 캐나다나 호주처럼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는 국가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 자원의 무기화를 내세우는 중국, 러시아와 상대하려면 결국 호주나 캐나다와의 협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유지하는 데에는 에너지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일찌감치 사우디 왕가와 손잡고 석유를 개발해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해 온 데다 사우디 원유를 달러로만 거래하도록 사우디와 협정을 맺은 덕분에 오랫동안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지켜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자율주행차 등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한다고 해도 이를 가동시키는 에너지가 없으면 기술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게다가 에너지가 없다면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것조차 흔들릴 수밖에 없어. 그런 측면에서 에너지는 우리 문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전기차 전환의 길목에 중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전략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산업을 육성해 온 것은 물론 배터리 산업의 필수적인 광물까지 대거 선점해 놓았습니다. 2021년 승용차 기준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657만 대였는데 나라별 비중을 살펴보면 중국이 57%, 독일이 10.4%, 미국이 9.6%를 차지했습니다. 배터리도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2022년 중국의 배터리 기업들은 전년보다 생산량을 2배 이상 늘리며 엄청난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상반기에 국내 배터리 3사, 즉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전년도 34.9%에서 25.8%로 뚝 떨어진 반면 중국 6개 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같은 기간 39.6%에서 55.5%로 급증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기술력 측면에서도 약진하고 있는데 세계 최대의 배터리 기업인 중국의 CATL은 1회 충전할 때 무려 1000km를 주행할 수 있는 기린 배터리를 공개하고 2023년부터 양산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도 이에 맞대응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 같은 중국의 약진이 계속되면 시간이 갈수록 중국에 밀릴 위험이 있습니다. 배터리 핵심 소재도 마찬가지인데 SNE 리서치의 조사를 보면 중국은 세계 시장에서 배터리 양극재는 58%, 응급재는 66%, 분리막은 55%, 전해액은 72%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리튬, 니켈, 코발트 등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광물도 광산과 가공, 유통까지 모두 장악했는데 중국이 전 세계 시장에서 리튬의 60%, 코발트의 80%를 정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30여 년간 지속된 세계화 시대 주요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 가장 홀대받았던 대표적인 자원을 꼽으라면 바로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가 시작되면서 선진국 자본은 인건비가 비싼 자국을 떠나 이머징 국가, 특히 중국으로 대부분의 생산 설비를 옮긴 탓에 산업 공동화 현상이 시작된 선진국의 근로자들은 심각한 임금 하락을 겪어야 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우리나라는 조만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인재가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된 이상 우리나라는 노동자원 부족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제가 준비한 리뷰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이 책의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이언트 임팩트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네, 오늘의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가능하면 책을 구매하셔서 더 자세히 이 책을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